자, 중대부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 A파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대단원 2단원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중단원 1단원으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이 오늘의 수업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환경이 인간생활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후, 지형과 같은 자연환경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자연환경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생활의 토대로서의 자연환경에 대한 개괄하고 기후와 지형이 인간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간략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커다란 자연의 한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종종 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거스르고 해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죠.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둘러싼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바로 자연환경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매년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기후라든가 산이나 들판에 자라는 나무와 곡물 같은 식물의 식생, 그리고 땅의 모양인 지형과 땅을 이루는 물질의 성질에 따른 토양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음식이나 도구를 제공해 주기도 하며 필요한 자원이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구상의 다양한 지역에 따라 자연환경이 다르죠. 예를 들어 월 평균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아무리 더운 날에도 영하 10도를 넘기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같을 수는 없겠죠. 비가 자주 와서 물이 풍부한 지역과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메마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또는 험준한 산지에 사는 사람과 비옥한 평야에 사는 사람도 각각의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도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우선 기후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부터 개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한 지역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대기의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상태를 우리는 바로 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양의 에너지가 도달한 면적이 저위도 지방에서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즉 같은 면적당 지구에 도착하는 태양 입사 에너지는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위도 지방은 굉장히 입사 에너지가 적을 것이고요. 반면에 저위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태양 입사 에너지가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 입사 에너지의 차이에 따라서 위도대별로 기온의 분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위도 지방은 덥고요. 흔히 우리가 열대지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극지방은 대단히 춥습니다. 이러한 기상 상태가 매년 반복되어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기후 같은 그런 이제 기후대가 나타나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이 적은 지역과 많은 지역으로 나눠질 텐데, 강수량이 적은 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우리는 건조기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위도대별로 태양 입사 에너지 어떤 차이에 의해서 기후의 차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었고요. 이런 이제는 위도에 따른 어떤 태양 입사 에너지의 차이에 의해서 기후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동시에 이른바 이제 대륙의 동안이냐 서안이냐에 따라서 이른바 건조한 기후 지역과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 5가지의 어떤 기후 지역을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공부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지역별 기후의 차이는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덥고 습한 기후 지역에서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가볍고 얇은 옷차림이 주로 이루어지겠죠. 반면 기온이 매우 낮은 한대 기후 지역에서는 추위를 견디기 위한 두껍고 무거운 옷차림이 주를 이룰 겁니다. 비가 매우 적게 오는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을 입게 됩니다.
의생활의 차이처럼 기후에 따라 먹는 음식이라든가 주거 공간의 차이, 먹고 살기 위한 산업, 특히 뭐 농업이라든지 어떤 수렵과 같은 그런 산업 방식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열대 기후 지역은 아무래도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음식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기름이라든지 향신료 등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또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통풍이 잘 되는 가옥 구조가 선호될 수 있겠죠. 덥고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벼농사가 또 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7단원에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열대 기후 지역이 과거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곳에서는 식민지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해서 제국주의 국가가 본국의 어떤 자본을 활용해 대규모로 단일 농작물의 상업적 재배를 하는 그런 농업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우리 이제 플랜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설명하면 식민지의 자본과 식민 모국의 자본과 식민지의 값싼 노동력이 결합돼서 이른바 이제는 상품 작물들을 판매하기 위한 자급자족용이 아니라 상품 작물의 대규모 재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이제 플랜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경이 불가능한 한대 기후 지역에서는 수렵과 유목이 이루어지기도 하겠죠. 건조 기후 지역에서는 물을 찾아 가축을 옮기며 기르는 유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고기와 우유를 얻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농사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물을 덜 필요로 하는 밀농사가 주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기후의 영향처럼 지형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자, 기후의 영향처럼 지형도 사람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나 고원에서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밭농사나 목축업이 주로 나타날 것이고요. 농업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숲에서 자원을 채취하는 임업이라든지 혹은 땅속의 자연자원을 파헤치는 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하천 하류에서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진 충적평야지대에서는 논농사가 주를 이루기도 하죠. 충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하천의 퇴적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하천의 하류에서 나타나게 되는 충적평야지대는 대단히 기름지기 때문에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천은 예로부터 수로를 활용한 교통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져 상업의 중심지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산지와 고원은 교통이 불편하므로 지역 간의 교류를 막는 경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물은 나르고 산은 가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옛 사람들의 표현도 있습니다. 즉 산이 있게 되면 지역과 지역 사이의 교류를 방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지역성이 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고 반면에 하천 주변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하천을 따라서 교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는 어떤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서 상업의 중심지가 되기도 한답니다. 자, 바다에 접한 해안가에서는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어업과 함께 어업만으로는 생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작은 텃밭을 일구는 농업을 겸하는 그러한 산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이제 겸업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업과 농업을 겸한다 해가지고 이제 겸업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텝 기후 지역과 같은 초원에서는 목축업이 발달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아마 아르헨티나 남부지방의 팜파스 같은 곳을 좀 떠올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화산이라든지 빙하, 카르스트 지형처럼 경관미가 뛰어난 지형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멋진 경관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때문에 관광 산업이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산지에서는 이러한 이제 광업이 발달할 수가 있고요. 하천은 이른바 이제 운송을 편리하기 때문에 교류를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라인강의 운하입니다. 뭐 이런 이제는 그 지형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업이 발달할 수 있고 또는 뭐 이제 에너지를 직접 얻을 수도 있겠죠. 아이슬란드 이제 지열 발전 사례를 보시고 있습니다. 이제 터키 파무칼레 지방의 대표적인 이제 카르스트 지형이죠. 석회가 물에
용융돼서 녹아서 굳어져 나타나게 된 그런 이제 지형을 우리가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멋진 경관을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은 자연 환경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에 따라서 인간 생활의 변화도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건조 기후 지역에서 관계시설을 확충해서 농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물을 끌어들인다라는 뜻인데, 물이 없는 지역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농업을 또는 이제 사람들의 주거를 가능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주가 불가능한 사막을 농토로 바꾸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북극해 주변과 같이 극지방에서는 대규모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채굴 기술의 어떤 부족 등으로 인해서 극지방에 묻혀 있으나 이용할 수 없었던 자원이었었는데, 오늘날에는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채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극해의 어떤 천연가스를 둘러싼 국제적인 어떤 쟁탈전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펜션 휴양지로 유명한, 여러분들 이제 그 안산 넘어서 대부도를 가다 보면 시아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는 세계 최대의 조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조차가 큰 지형의 특성을 활용해서 조력 발전소를 세운 것인데, 우리나라 서해안은 세계적으로도 조수간만의 차가 크죠. 밀물대와 썰물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건들을 활용해서 인간이 이제 대규모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상으로 자연 환경이 인간 생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